자, 복수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스크와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월요일에 B형 독감에 걸렸단다. 데이터야. 그리고 약간 컨디션이 떨어졌었는데 걸리고 나니까 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비싼 수에 쏟아붓기 해서 좋던데?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의 의미 벗어났던데 뭐에서 벗어났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요 부사어와 가장 비슷한 개념을 찾아서 고르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내용, 흐름, 방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으시면 2번이 정답이고요. 2번을 보시면 정답은 호도하다인데 초성 같은 거 따로 써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넣었어요. 호도하다란 말 자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호도하다. 감추거나 덮어버리는. 그럼 이 말은 언제 쓰겠어요? 내가 꿀리는 게 있거나 찔리는 게 있을 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문도 본질을 가리는 것. 그래서 밑에를 찾기 힘들다, 머리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이소무화. 우리는 어렸을 때 재밌는 소설이야, 재밌는 이야기야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어둡고 빡빡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정답은 5번이죠. 4번은 끝말잇기니까 특별히 중간에 하자만 안 났다면 분쟁, 쟁점, 점검, 검토, 토의, 의견 이것을 벗어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5번 정답은 2번이고요. 위력이나 위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건 제약이죠. 6번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쓰면 의미 없다. 초고속 인터넷 있어도 워드만 쓰면 의미 없다. 자,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가격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요거 이미 우리 정답 해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답을 맞추는 거 위주로 갈 건데 가격 차별화 대표적으로는 성수기에서 가격 올리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가격 차별화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저번에 그 뭐냐 불꽃놀이 존나 하는 거 뭐라 그래? 불꽃 축제 그래. 그거 가보신 분 있어요? DCC 쪽에서 했었나요? 봤어요? 헉,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사람 엄청 많지 않았어요? 넌 어디서 봤어? 카페나 아니면 뭐 길 아니면 도로 위에서. 그때 카페 예약이랑 그거 알아요? 어, 앉으면 10만 원, 앉기만 해도 10만 원. 예약도 안 되고. 그게 원래 그 63빌딩 앞에서 제 서울 불꽃축제가 한 10월 달쯤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가봤었는데, 원래 지금. 솔직히 저 그 불꽃 보러 간 게 아니었고, 서울에서 간 이유는 그 장사하러 갔었거든? 그때 술 장사하러 갔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정말 질색이었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꽃놀이를 막 앞에서 하고 보면은 그 화약 냄새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화약 냄새 맡았다가 꽃이 냄새 맡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때 가격을 올리는 건 왜 그럴까? 그때 아니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 수요가 많으니까 이때 가격을 올려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나쁘다고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일종의 탄력성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단일 가격제는 공급자 이윤과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번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곡선, 공곡선 해가지고. 자, 한 번은 방금 말한 것처럼 매도했다라는 게 본문에서는 욕하고 나무란다는 의미로 썼지만 이 3번에 있는 매도는 뭐예요? 매수. 매도가 한, 매수가 사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또 끝말잇기네요. 가격, 격차, 차이점, 점성, 성수기, 기억. 어렵지 않네요. 2번. 소성이 좀 뭉개졌어도 수요, 극대화 모두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어죠? 자, 앞에 있는 것은 다 이제 우리 교재에 적혀 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정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들 외우셨죠. 뒤에 있는 세 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동동에서 나왔던 파울로, 홀로, 프린 나타노, 적금, 잠시. 자, 그래서 오늘 복수 퀴즈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독서, 보조 교재의 숙제 14일차까지입니다. 우리 준원이 어디까지 갖고 있는가? 너 이거 받았니? 파란 책? 그거 말고. 아,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치. 14일차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14일차까지. 요거까지 하고, 얘들아, 이거면은 이제 이 다음에는 뭐겠어? 끝. 거의 끝나간다. 그치? 14일차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 끝나면 또 다음은 어떤 책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베이원 교재 진도 빼는데 주력을 할 생각이고 다음 베이원 교재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수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체크 다 하셨지요? 드디어 새로운 베이원 교재를 봅시다. 근데 이건 스포야. 자, 여러분들 108페이지입니다. 독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108페이지. 보면은 친숙하다. 그동안에 꾸준히 숙제를 해오셨던 분들에게 이 접점 기술 너무 친숙하죠? 왜 그래? 친숙하지? 그 봤잖아. 어디에서? 우리 저기 독서 추가 교재에서 보조 교재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요걸로 못 풀고 시작할게요. 지금 접점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 딸려 있는 문제가 총 세 문제입니다. 요거 지금 바로 풀어보시죠. 시작. 이번 주 이거
인가가 걸렸어. 아유, 얘뭐 흑인데요, 뭐. 전에 한번 봤던 거기도 하고. 자,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나오는 논의가 적정 기술에 대한 논의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의를 두 가지 의미로 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 우리가 흔히 광의의 정의라고도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보다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래요. 자, 이게 보다 넓은 의미야. 그럼 좁은 의미는 여기에 다른 요소가 이걸 다 포함하고 여기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죠. 커피로서는 뭐다?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 그러니 그 사례로서 나타나는 요 항아리 냉장고는 뒤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좁은 의미, 즉 협의의 의미의 적정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례죠. 왜냐하면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골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전기, 교통, 물 부족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문제. 이들이 겪는 가난한 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였다?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거였고요. 자, 기술 지문, 특히 기술사 내지는 기술의 변천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문제점. 왜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편의가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해결책 얘기를 하죠. 이 해결책으로서 뭘 쓴다? 저온조를 만들었는데, 이 저온조가 위에서 얘기한 요 항아리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거죠, 지금. 그리고 항아리 두 개랑 모래흙,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것은 어떤 원리를 통해요? 예, 증발할 때 열이 날아가는 열을 빼앗아 가서 그 해당 물건이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 라를 볼게요. 그래서 예시. 토마토의 경우 항아리 냉장고 없이 2, 3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대. 우와, 그렇구나. 그래. 근데 항아리 냉장고를 사용하면 어떻다? 3주. 세상에. 우리 집 냉장고보다 나은데? 바꾸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체 항아리 주문해서 항아리 냉장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1일, 3주 동안 보관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신선한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왜 하필 항아리 냉장고예요? 아니, 요즘 냉장고 얼마나 좋은데, 얼음도 나와, 뭐도 나와, 탄산수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런데, 그거 나이지리아에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경기가 오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기술은요, 그냥 무작정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적정기술은 일단 위에 나오는 정의에 입각한 뒤, 거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한 기술인 거지. 그래서 1970년 이후 논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논의는 뭘 포함해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술의 보급, 새로운 물건을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그냥 새로운 기술 떡하니 갖다 놔봐야 어떻게 된다? 이거 근데 코드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고려해야 돼요?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되고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항아리 냉장고도 처음 딱 갖다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 항아리 냉장고의 수명은 언제까지?
아까 이 뒤에 보기에서도 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미루어 보건데 항아리 냉장고는 언제까지 시원해질 수 있어요? 아, 넘기면 바로 1번 답이 나오잖아. 그 천 다 마르면 그 다시 물 적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용 방법 모르면은 항아리 냉장고 갖다 놓고 의미 없죠. 그냥 무겁고 커다랗기만 하지. 그래서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적정 기술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때 유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3번에 해당할 거 지금 항아리 냉장고 만드는 방법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자, A 큰 항아리고요. 작은 항아리가 여기가 이제 실제적인 저온 냉장고예요. 이 안에 물건들, 내지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이를 예, 젖은 모래가 맡고 있습니다. 이 젖은 모래의 역할은 단열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C, 젖은 천이 있어요. 이 젖은 천은 왜 있을까요? 수분이 들어있는 천. 이건 왜 있다? 이게 증발하면서 이 작은 항아리 내의 온도를 낮춰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애초에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미생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활동을 줄일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자, ABCD 내용도 확인했고, 2번 보겠습니다. 자,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젖은 천이 한다. 무서운 얘기죠. 젖은 천이면은 공기도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럴 수 없죠. 공기를 어떻게 안 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천으로. 다만 이 천은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3번. 나머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을 갖다 던져준 거고, 지금 원래 사람들이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무난하셨죠? 자, 다음 글은 뭐냐면 증기기관에 대한 건데, 이 글의 특징은 기술 지문이면서 기술사, 역사에 대한 지문이고, 또 하나, 그림이 본문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해서 그림이 본문에 있으면 일단 쉬운 문제인 거예요. 비교적 수월한 문제니까 그림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딸려있는 문제는 총 4문제거든요. 바로 시작하시죠.
1분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먼저 시작은 이렇습니다. 뉴코먼이란 사람이 배강봉이 켈리와 함께 처음부터 하던 일은 증기기관을 만드는 일은 아니었고요. 철물을 팔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봤죠. 그래서 이 물을 빼내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뭘 만들었다?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펌프였고요. 기술 지문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어떠한 상황? 문제 상황. 즉,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기술로서 해결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한 문장을 빼면 다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일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 처리한 다음에 넘어가서 그림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결론이네요. 이 장치를 사용하면 28kg의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을 작동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기구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먼저 얘기를 해볼 건 이거예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일단 지문 안에 그림이 있으면 지문의 난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글은 그냥 읽겠지만 그림에 맞춰보는 거 복잡하고 시간 걸려서 싫은데요. 아니야, 제발. 너무 쉬워서 이딴 거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하세요. 어떤 걸 해야 되냐? 국회를 점검해. 내가 읽은 내용이 맞는지를 그림을 통해 맞춰보고 확인해. 여러분, 결국 설명문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지문은 설명문이고, 설명문은 설명서와 같아. 그래서 그림이 있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있는 설명서랑 다를 게 없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내용 전에 왔다 갔다 하진 않을게 여러분들도 교재에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석탄을 태우죠? 보일러를 태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증기가 이 안으로 올라가게 되고, 쭉 강한 압력, 점점 더 많은 증기가 올라올수록 압력은 강해지고 그 압력, 강한 압력이 실린더 안에서의 강한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게 되고요. 피스톤이 올라가면 이 끝이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이쪽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푹 내려가고. 그럼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상하 왕복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야 얘도 내려오고 얘는 올라오고 얘도 올라가서 펌프 행위가 되는 거지. 펌프가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올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내릴 때는 어떻게 한대요? 위에서 눌러줘요? 안 되지, 어림도 없지. 어떻게 한다? 이 안에 기압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낮춰요? 이 실린더를 물을 뿌려서 식혀주는 거죠. 실린더를 식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이 중에 수증기 일부가 연결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항상 존재하던 이 대기압에 의해서 얘는 내려가게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그럼 또 똑같이 하는 거야. 물을 떼고
기기를 올리고 그럼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여기 내려가면 올라가고 요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펌프 작용을 해서 물을 빼내게 됐다. 오케이. 이게 뉴코먼의 증기기관이고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얘를 확인한 거죠. 요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해결된 것 같네. 그래서 10년 뒤에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부럽습니다. 자, 사용자들은 더욱 큰 실린더를 요구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기 문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유는 뭐겠어요? 실린더가 커지면 더 큰 압력으로 펌프를 작동시키고 펌프의 압력이 커지면 더 많은 힘을 쓴다면 더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배수를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한 거예요. 말하자면 더 좋은 성능의 증기기관 펌프를 요구한 거죠. 어, 또 다른 문제네요. 해결 어떻게 해요? 일단 노쇠라고 하는 재료가 비쌌기 때문에 큰 실린더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비싸서 문제였어. 노쇠 자체가 비쌌기 때문이라 1722년에 콜브대회에서 기술자인 바디가 주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활용해서 싼 가격의 실린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노쇠로 사용할 때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다? 비용의 문제였고 그 비용의 문제를 주철이란 재료로 대체하면서 해결했다. 지금 또 뭐였어요? 문제 있고 해결 있고. 그래서 싸니까 더 많이 팔려나갔다. 자, 그리고 와트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와트도 처음부터 증기기관을 만들던 사람은 아니고 뭐 하던 사람이다? 수리 의뢰를 받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대학의 공부 제작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뭔가 좀 구린데?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뭐가 구리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럼 효율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될 텐데 어떻게 했는데 뭐가 문제였다?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 실린더가 같이 냉각되는 것 다시 얘를 응축시킬 때 실린더가 물을 맞으면서 다시 냉각되는 거야. 그런데 얘 또 압력을 높이려면 또 가열해가지고 얘 온도를 또 올려야 되잖아. 얘를 또 올렸다가 또 온도를 낮췄다가 그러면 얘 올렸다가 내리는 동안에 열 손실이 발생하고 그것은 비효율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게 와트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이 문제. 서로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실린더가 상반되는 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 분리할. 응축 장치라고 하는 걸 따로 분리해서 쓰면 되겠다.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죠. 자, 이것도 그림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선 글을 먼저 볼게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글로 해결하는 걸 먼저 합시다.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를 따로, 따로 설치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된다? 응축기 안에 수증기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이 함께 낮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 똑같죠. 대기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내려오고 펌프를 작동시킨다. 이거는 유커먼하고 똑같아. 그럼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 응축기 분리하고 응축기를 냉각시키면 그러면 물 실린더도 내려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실린더는 계속 뜨겁게 유지된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초록색. 피스톤 올릴 때 쓰는 거예요. 실린더에 보일러로 지금 증기를 넣으면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대기압 이상이 되고 피스톤 올라가죠. 그 다음 피스톤 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밸브 열어놓고 냉각수 부으면 여기 응축기에 기압 떨어지고 낮은 기압,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피스톤도 기압이 낮아지니까 내려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측에서 다 지금 내릴 만큼 내렸으면 밸브 닫고 여기 밸브 열고 보일러에 있는 높은 기압의 증기가 올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는 똑같이 피스톤 상하 왕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여기는 응축시키고 냉각시키면 돼. 얘는 냉각이라는 과정이 얘한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실린더를 중간에 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뒤에 보신 거 기억하시죠?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땐 효율이 4배나 올라간다고. 자, 문단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문단에 지금 A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야? 바로 앞에 있는 문단 이야기지. 여기.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얘는 뭘 한 거야? 응축기를 분리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들었다까지가 여기 설계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여기 나온 거네. 그치, 몇 번째 문제야? 세 번째인가? 와트의 증기기관은 스커를 땄을 때도 효율적이지가 않았대. 왜? 뉴코먼에서는 밀봉을 위해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놨는데 와트의 증기기관은 중간에 식힐 필요가 없으니까 물이 남아있을 수도 없고 남길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피스톤이 딱 맞물려야 했다. 뉴코먼 부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거든요.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이 피스톤 위에다가 물을 남겨놓을 수 있었다. 남겨놓는 이유도 있었죠. 왜? 이렇게 막아놓으면 아까 봤죠? 밀봉이 되니까. 여기가 밀봉이 안 되고 구멍이 있으면 여기는 압력이 1, 2, 3번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물로 막아준 거예요. 얘 증발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실린더를 자꾸 10%를 타니까 증발량이 많지도 않고 또 부어주는데. 근데 대신 실린더의 열 손실은 얘도 어쩔 수가 없겠지. 얘는 애초에 이 실린더 자체가 식지 않아요. 계속 가열만 되는 거니까 이 위에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버리지. 날아가 버리니까 이 안을 막을 수가 없고 여기에 틈이 생기면 압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피스톤이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죠. 특허까지 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1775년이 되어서 뭘 봅니까? 대포의 포신 구멍을 깎는 데 활용하는 기술. 이 기술을 적용했죠. 이 기술을 적용해 보니까 대포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포 포신이 이 포신에 비해서 대포알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못 나가고 여기서 터지고 그냥 쏜 사람 다 죽이죠. 반대로 대포 포신이 너무 굵고 대포알이 작아. 그럼 어떻게 될까? 뭐 경우에 따라서 나가긴 나갔는데 생각보다 사거리가 안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밀어내야 될 압력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좋아해? 정밀하게 딱 맞는 기술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걸 적용했더니 어떻게?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를 딱 닦아서 밀봉할 물 필요 없이 효율성 있는 증기기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있던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4배의 효율. 그러니까 뭐예요? 28kg의 석탄을 태웠을 때 지하 100m에 있는 물 10톤을 꺼낼 수 있는 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와트의 증기기관인 거죠. 너무 효율적이니까 사람들 다 이거 쓰고, 그리고 이 힘, 석탄 28kg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 엄청나게 다른 데 적용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동력 평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정답은 4번인데, 일단 발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죠. 자, 여러분들, 이 유형,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유형, 내용일치 유형은 2점 이상은 없어요. 무조건 2점짜리. 근데 제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는 좀 쉽지. 이건 어려운 개념이다. 용어가 안 나왔어. 근데 처음 보는 데다가 이 정보의 밀도가 높으면 얘가 제일 거슬려. 왜 거슬려요? 기껏 읽고 이거 딱 풀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더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시간을 너무 잡아. 즉, 이 문제는 까다롭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에 가성비가 개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전략적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찍어요. 아니야. 수긍하지 마. 너희들한테 찍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첫 번째 이유. 저는 잘 못 찍어요. 두 번째 이유. 찍는 걸 가르쳐 주고, 국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정답을 맞추는 걸 가르친다면 이건 더 이상 국어학원이 아니야. 신내림, 아니면 여러분들 무속인 후계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한복 입고 올래? 같이 돼지머리 썰어볼까? 안 돼. 자, 일단 저는 정답률이 개 떨어집니다. 자, 개 떨어져. 그냥 찍을 때 잘 못 맞춰. 로또? 왜 안 하겠니?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확률상으로도 없는데 유독 못 맞추는 편이야. 저는요, 선지를 먼저 보면서 뭘 보느냐. 첫 번째, 주요 개념. 여기에서는 주요 개념으로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지금 6코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어려운 질문에 새로운 개념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구나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잔상. 이 잔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정답일까를 추론해내는 거야. 자, 이때도 그냥 무지성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말들이 좀 거슬리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난 얘로 정답을 할래.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머릿속에서 근거를 찾아보고 이 선잔에서 놀아보면 뭐가 나와? 이 말이 이걸 읽으면서 떠오를 수 있다. 더 많이 떠오른다고. 많이 다 떠오를 필요는 없어. 다섯 개가 다 떠오를 수 없고 많이 떠오를 필요도 없이 세 개만. 세 개만 걸러내도 우리는 아주 좋은 게임을 한 거야. 음? 자,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답이 4번인 이유는 뭐예요? 증기 기간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대수 문제가 생겼다고? 야, 증기 기간 때문에 그럼 대수 문제 생겼다는 얘기잖아. 안 되죠? 대수 문제 때문에 전기기관을 활용한 펌프가 나온 거죠. 그럼 선후 관계가 바뀌었죠? 5번 넘어갈게요. 자, 정답 1번인데, 여기서는 이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위크를 참고할 때 A의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어차피 발문은 둘 중에 하나죠.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소거법으로 그냥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봐도 소거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고. 자,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높을 때를 미리 대기하는 거야. 적절한 걸 물어보잖아.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선지 5개 중에 한 놈만 정상이고 나머지 이상한 애들. 어려울 때는 뭐가 문제야? 이상한 선지들의 휘둘리기가. 여기 있을 때 맞는 것 같다. 왜 휘둘리냐? 자기의 기준이 없으면 휘둘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걸 찾는 발문에서는 저는 뭘 제안하냐면, 먼저 답을 구하세요. 마치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사전 답안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선지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거 정해놓지 않고 그냥 보다 보면 걸리겠지. 그러다 판정에 걸릴 수 있거든요. 여기도 어때? A 내용 뭐였어? 그 앞에 문단이 A의 내용이었고 그 앞에 문단은 뭐였어요? 열 효율을 위해서 응축기를 분리해서 설치한다는 거였어. 응축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설계가 이제 그때까지 완성된 설계였고 응축기의 분리라는 설계가 완성된 설계였고 지금 기준에 들어가는 게 1번이라서 얘 먼저 고르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뉴크먼과 와트의 증기기관 비교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모두 다 배수 펌프의 동력 공급용으로 설계되었다. 맞죠? 얘가 펌프질 하는 거지? 다음.
모두 뜨거운 수증기 힘을 이용해서 피스톤 올라간다. 맞죠? 기업과 달리 니은에서 압력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지. 왜? 압력을 낮추는 거는 피스톤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피스톤의 상하 왕복 운동을 위해서는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둘 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찬물을 뿌려주는 일이 실행되었다. 둘 다 찬물 뿌리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응축기는 어디에만 있어? 니은에만 있죠. 응축기를 따로 분리해서 응축기라고 분리된 따로 응축기가 있던 것 자체가 뭐야? 니은의 특징이에요. 5번. 니은과 달리 기억.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실린더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실린더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설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은 필손이 내려갈 수가 없게 되죠. 필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보급되기 위해선 첫 번째 사회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전파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적, 토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답은 3번이고요.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주철 기술이 도입되는 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돈, 돈의 문제였지. 왜? 원래 재료였던 노쇠는 너무 비쌌고 그것 때문에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적당한 가격에 출력 좋은 물건을 못 만들었어. 하지만 값이 싸졌죠? 원자재가 싸지니까 어떻게 쓸 수 있었죠? 근데 선지 3번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철 기술이 있기 전에 노쇠로는 작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못됐죠? 기능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능에선 문제가 없었어요. 가격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들 숙제. 진짜 빡세네요. 자, 120쪽에 18번.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음. 자, 그다음 오늘의 고전 문학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한 작품만 볼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딜 펴시냐면 58페이지. 자, 58페이지.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요. 일단 제가 제목을 고려가요라고 붙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냥 고려가요라고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뜯어온 자료를 보시면 펼쳐보시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에요. 여기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부르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일단 고려가요라는 용어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 두 번째,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만나게 되는 보기라든가 약간의 응용들,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소교란 말 같은 게 툭툭 등장을 할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말고 고려가요로 바꾸면 되겠어. 따라서 여기 지금 수록된 내용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표시한 것만 같이 표시하고 같이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속가 또는 잡가라고도 부른다. 솔직히 잡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갈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별로긴 해. 그래서 더 잘 봐야 되는 건 어떤 명칭이다? 소교. 소교라는 명칭은 이 정도까지는 혼용해서 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고려가요가 자주 등장하는 출처가 얘네들이야. 고려사학지가 있지만 특히 주요한 것이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향, 악골.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그리고 그 밑에 보이세요? 고려의 궁중소각으로 쓰인 가요를 블라블라블라 써있단 말이야. 저는 지금 여기에서 궁중에만 표시했어요. 궁중.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좀 추리면 고려가요, 소교는 민간에서 불리다가 어느 시점, 특히 조선 이후 흥정 창제 이후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국책에 넣으면서 궁중음악에 편입시켰다.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보이세요? 제가 지금 기껏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 수교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시벌. 지금 내가 기껏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근데 얘들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냥 내 말을 믿고 그냥 따라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든 작품들을 다 내가 말한 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는 작품들은 제가 말한 특징들을 그냥 가지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인간에서 불리다가 채집당하고 그것이 공중음악이 되었다.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 전공할 거면 그때 좀 더 추가로 배워. 자, 다음 장. 이제 우리는 저와 함께 할 고려 가요 작품들만 간단하게 표시해 가면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청산별곡. 이런 게 있구나까지야. 만전춘별사는 안 배워. 다른 교과서 출판사에 일부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솔직히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애들한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 넘겨. 한림별곡과 같은 경기체가 양식. 그러니까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경기체가야. 근데 약간 경기체가 영향을 받은 애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갈 거야. 우리가 배울 거. 지난번에 찍먹 한번 해본 거 뭐야? 동동. 동동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이세요? 소교. 고려가요는 대부분 작자가 알려져 있잖아. 아,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인간에서 그냥 입에서 이거 고기전승됐던 건데 작자가 누군지 어떡 알아? 약간의 예외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웠던 고대 가요는 대경설화가 같이 전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죠? 정사, 어느 행상인의 안, 공무도하다, 백수광부의 처. 근데 이거 누구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요. 특정이 안 돼. 그래서 다 작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속의 밑바탕을 이루는 민요는 하층민의 집단적인 공동 작품으로 가를 알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중음악으로 잘 쓰는 애들이 고려 가요로서 남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근원은 서로 똑같고 똑같으니까 작가를 알 수 없다.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자, 다음 장. 얘가 좀 표시가 좀 있죠? 고려 가요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얘는 표시 잘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시 배우면서 음수율 배우셨죠? 음수율, 음보율 다 배우셨어요? 운영하면서? 꼬익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책에서 음수율, 음보율 부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음수율.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음률이 음수율이야. 2, 3, 4음절로 되어 있는데 뭐가 압도적이다? 3음절이 압도적이다. 그럼 우리는 압도적인 것만 기억하자. 수가 많은 것만 기억하자. 음수율은 뭐? 3음절. 2번, 음보율은 뭐? 3음보. 구수율은 안 나오니까 버릴 거야. 대체로 후형부를 가졌다. 자, 3음절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후형부 존재하고, 이거 보이세요? 일률적으로 여러 연이 중첩되어 한 가요를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 연이 이어지면서 한 작품이 된다. 여러 연으로 나눠서 한 덩어리를 이룬다. 똑같은 말이야. 분연체란 얘기야. 그리고 작품의 제목들 또 나왔죠. 뭐, 동동,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석가. 얘네들은 배울 거예요. 얘네들은 배울 거. 가실이 오늘 배울 거. 정석가? 서경별곡 배우면서 보통 같이 배울 거예요. 근데 메인은 아니라서 일단 표시를 뺐어. 변격형 따로 안 봐도 돼. 왜냐? 정격형에서 일부 틀어진 게 변격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다. 정격형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정격형 설명의 다이제스트 다음 장 두 줄 나와요. 근데 똑같은 얘기. 이게 조금 더 콤팩트하게 적어놓은 거야. 연장체가 뭐야? 분연체 얘기하는 거야. 분연체 아까 본 거. 여러 개의 연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 삼음보 오케이. 분보율. 지금 여기에서는 음수율 얘기는 안 나오죠? 후렴구 또는 영구까지. 이게 뭐다? 고려가요 특징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된다. 이에요. 짠.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왜 수용자층을 왕을 비롯한 왕실 주변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기억하세요?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불리다가 체록되어서 궁중음악까지로 한다. 그럼 궁중음악이면 누가 듣는다? 왕, 왕족. 그리고 고위 관료, 신하들도 듣겠죠. 그게 그게 그래서 수용자층이 왕을 비롯한 왕실 주변의 인물인 이유는 공중의 음악으로 소용되었기 때문이다. 공중음악이었다고. 자, 미적 범주, 요거 이제 해학기 시작할 때 보통 기강 잡을 때 잘 쓸 수 있는 건데, 미적 범주의 측면에서 볼 때 우아미. 여기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만족이라고 쓴 거야. 만족.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 현재 화자가 스스로를 보는 시선, 이거에 대해서 보다 만족.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다. 태평성대 이런 말들이 다 뭐야? 만족의 언어, 우아미. 그다음 옆에 보면 비금리 또는 비장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거, 비극적 결말인 경우. 이거는 보통의 민요나 사랑 이야기들이 실패한 얘기들이 많거든. 발라드 생각해봐.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행복해. 이런 우아미가 많지 않아. 슬프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살아남았지. 그런 비장미, 그런 비극미가 역시 고려가요에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설명에서는 끝이에요. 넘어가고 오늘의 작품 다시. 자, 생각보다 복잡하게 써 있지. 얘들아, 순서 지켜, 순서 지켜. 파란색으로 끊는 거 먼저 해. 끊어버리는 거 먼저 하세요. 가시리, 가시리 끊고 있고, 줄줄 끊고, 버리고 끊고, 가시리 끊고, 줄줄 끊고, 있고, 줄줄 끊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저 김밥 꼬다리 같이 생겨먹은 나난 있죠, 나난. 다 지워. 또 지우라고 너무 열심히 지우지 말고 그냥 저처럼 선만 그어주세요, 제발. 이거, 이거 지워. 얘를 왜 지울까? 얘는 영구예요. 영구. 의미 없어. 운율적 가치가 있어서 여기 들어와 있을 뿐이야. 근데 하필이면 나난이야, 짜증나게. 근데 지금 느낌으로 따지면 뭐냐면 가실이 있고 따란 버리고 가실이 있고 따란 이런 거거든. 근데 하필 나난이라고 써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올 나는 I am.
이렇게 말한 걸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걸 헷갈린다고. 헷갈리면 안 돼. 지워버려. 끝낸 거 다 하셨죠? 자, 끊어진 덩어리를 보세요. 몇 글자인지 써놨죠, 제가. 3, 3, 2.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특정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운수율. 3, 3, 2조의 운수율. 끊었을 때 보니까 0, 9 빼고 덩어리 몇 개? 3개. 3, 음보의 음보율. 3, 음보의 음보율. 마지막 한 줄. 위 증줄 같은 형성돼. 그냥 한 덩어리 통째로 묶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후렴구. 후렴구. 이렇게 형식적으로 끊을 거 끊고 개념 용어들 써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얘기할 거야. 자, 번역해보자. 가실이 있고가 가시렵니까? 그럼 여러분, 가실이 있고가 가시렵니까면 가시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가실이 있고가 가시렵니까? 그러면 가시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가시렵? 가실? 약간 그런데 그런 뉘앙스는. 뭐 때문에 끝을 잘라먹었냐? 이거 맞춰주려고. 음수율 맞춰주고. 음보율 딱딱 맞게 하려고.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해. 자, 생략된 거 보이시다고요? 나를이라고 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연도 똑같죠? 별 내용에 큰 진전이 없어요. 그냥 원망하는 내용이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날러는, 나더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이 흔들은 버리고 가시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다. 목적어 또 생략되어 있고요. 또 나나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따로 끊을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님을 잡아서 잡사와 두어리만 하나 님을 잡아서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조심. 여기에 또 나난이 나오는데 얘는 지우면 안 된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지워야 될 것 같잖아. 안 돼, 얘 영어 거 아니야. 얘는 어미야, 어미. 그 단어에 붙어 있는 어미라고. 잡사와 두어리만하난. 두어리만하난 자체가 한 단어라고. 무슨 얘기예요? 난 너랑 헤어지기 싫었어. 너를 붙잡아다가 내 옆에다 딱 두고 싶은데,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거 다음장에도 나왔죠. 리을세라. 뭐뭐 할까봐 두렵다. 무슨 뜻이다?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렵다라는. 그러니까 헤어졌어. 헤어질 것 같아. 헤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헤어지기 싫어서 목에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질질 끌고 와서 내 옆에 두고 싶은데 그랬다가 어떻게 돼? 정 떨어져. 그래서 다시 안아버릴 거야. 괜히 생각난다고 새벽에 카톡 해가지고 자니? 자, 자는구나. 차단당하잖아. 그럴까봐. 그럴까봐. 그럴까봐 어떻게 한다. 뒤에. 뒤에. 맨 마지막 사연. 셔로님 보내옵나니. 셔로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주체가 누구냐?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내가 서러워. 하자. 왜? 난 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님은 떠나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서운해.
그래서 서럽게 님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옵나니 그럼 어떻게 해라? 가시는 듯 부셔오셔죠. 가는 것처럼 금방 돌아오세요. 붙잡으면 날 싫어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가는 듯이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역시 난한 두 개 날렸습니다. 서러움의 주체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님, 이제는 나만 서운한 게 아니야. 사실은 님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님도 헤어지는 거 싫어. 근데 왜 헤어져? 몰라. 고려시대니까 뭐 거란족이 쳐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싸워야 돼. 징병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헤어지기 쉽지 않아. 님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헤어져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면 조금 낫죠. 나만 짝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호호. 위에 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 서러움의 주체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 경우는 내가 혼자 매달리는 거고, 이 경우는 님도 안타까워하는 거고. 자, 그 밑을 보세요. 분절체의 서정시다. 오케이. 서정시다. 당연하지. 감정을 드러낸다. 맞아. 어떤 감정? 애상, 스트레스이라는 감정.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직설적이란 말 이해되세요? 아, 난 그래서 고려 여인들이 좋다. 나 고려 여인들이 딱 내 이상형. 본 적은 없지만. 왜 그러냐? 솔직해. 직설적이잖아. 얼마나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숭 떨지 않아. 그냥 나 너 좋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괜히 가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나 싫어할까 봐. 그래서 그냥 보내줄게. 빨리 와. 이 얘기잖아. 솔직하게. 그런데 어조 한번 보실래요? 애절하면서도 절제된 여성적 어조. 직설적이라면서 절제됐다고요? 이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가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직설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직설적으로 속마음을 보여줬지만 결국 어떻게 준다고? 보내준다고. 보내준다고 내가 그냥 기다릴게. 보내줄게. 자신의 감정을 붙잡으려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보내준다는 말도 절제하고 있죠. 자, 표시를 좀 하자. 어차피 뒤에서 상세하게 다룰 거야. 이별의 정안이라든가 태평성대라는 말은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얘는 표시만 해도. 이별의 정안? 오케이, 헤어지니까. 태평성대? 공중음악이니까 태평성대라는 말 끼어 들어갔구나. 흐름하고도 안 맞는데, 그 정도로 표시만 해도. 약간 불편한 표시가 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조의 묘미에서 AABA라고 써 있어요. 저 밑에 뭐라고 쓴 건지 쉽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가가 뭐가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때? 운율감이 느껴지니? AABA의 운율감? 예. 이 구조 자체가 운율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자, 후렴구 뭐였다? 위증질감, 대평성, 위증질감, 대평성. 물론 여러 가지로 좀 호박하는 경우도 있어. 위를 사랑하는 소리고 증들간을 악기가는 소리고 대평성대는 가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평성대가 무슨 뜻이에요? 태평성대. 그거 왜 말해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얘기죠. 이 노래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가지 마. 너 가는 거 싫어. 근데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 태평성. 무서운데? 잠깐만. 에코 좀 넣을까? 태평성. 호러잖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헤어질 수가 없다.
아니야. 갑자기 끼어든 게 이상하다고. 맥락이 안 맞는다고. 작품의 맥락은 뭔데? 이별의 정환인데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래서 결국 이건 뭘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아,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후렴구를 이런 애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자, 작품의 맥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별의 정환. 이별의 정환이 뭐야? 짠. 이것도 계보가 있습니다. 뭐 공무도 여기에다 제망매가 넣을 때도 있어요. 혈육과의 이별이니까. 뭐 가시리 우리 방금 배웠죠? 서경별곡 요거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아리랑 진달래꽃 이거 다 뭐냐면 이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별. 그래서 이제는 이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별의 정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아마 진달래꽃 배울 때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 풀 때도 종종 나오고. 근데 한 가지 이거를 한의 정서를 어떤 우리 민족의 정서라든가 한국 문학의 한 한국 문학의 정석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건 조금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왜? 이 표현 보이시나요? 감정이 민족에 귀속될 수 있느냐 이거지. 한이라고 하는 감정, 민족의 감정이라면 여러분들 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 마음속에 다 한이 있어요? 품어져 있습니까? 한이 없어요? 이게 오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민족 DNA에 있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민족 정서로서의 우울, 이런 얘기가 처음에 연구됐던 시점은 사실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조선 민족에 대한 억가가 아니겠느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서라고 말하면 요즘은 조금 우울다는 얘기고 이별의 정한 정서. 왜냐? 외국 애들도 헤어지면 슬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70초까지. 자, 그러면 독서 보수 교재의 숙제 있고, 베이원 독서 교재의 숙제 있고, 베이원 고전 문학의 숙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풀 버전 좋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